현재 러시아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 EU 등 강력한 서방 국가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꿈쩍도 않던 러시아가 오직 한국에만큼은 국가 자체를 양도하는 급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몰아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대체 왜 이러한 특혜를 한국에 몰아주는 것인지 한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100년 전 약속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기지가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선 건 군함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로고가 박힌 크레인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정보원 BND 소속 동부가 전략분석관 카를 마이어입니다. 베를린 본부 지하 3층, 창문이 단 하나도 없는 이 방에서 저는 22년을 보냈습니다. 형광등만이 낮과 밤을 구분해주는 곳, 밖이 한여름 대낮이든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이든 이 방 안에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무감각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야 분석이 정확해지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성은 감정이 없고 신호는 의도를 숨기지 못한다고 22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날 밤, 그 데이터가 저를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2026년 2월의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 3대가 동시에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경보음은 없었어요. BND 상황실의 최고 등급 경보는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4일에는 귀를 자극하지만 아무 소리 없이 방 전체가 새빨갛게 물드는 건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다르거든요. 야간 당직 장교 크라우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마이어 분석관, KH-13 열감지 센서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들겨 정찰위성 KH-13의 렌즈를 최대 배율로 당겼습니다. 좌표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 섬,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핵심 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6시간 전 영상 먼저 띄웠습니다. 슬라바급 순양함이 항구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있고 킬로급 잠수함 4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고 구축함 6척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 이상 없는 지극히 평범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영상을 열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거든요. 항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양함도 잠수함도 구축함도 전부 사라지고 정박 부위만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항구 위를 꼼꼼하게 문질러버린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섬뜩했어요. 저는 즉시 기술 분석팀을 깨웠습니다. 답이 돌아오는데 4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시동 열기 감지 없음, 통신 신호 감지 없음, 사전 이동 징후 연건. 크라우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지금 미친 겁니까? 핵심 기지에 있던 전투함들이 전부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다니요. 전쟁입니까? 아직 몰라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데이터로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 사라진다는 건 이론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잠수함이 자망해서 이동한다 해도 반드시 수중 음향 신호가 남거든요. 수상함이 이동하면 엔진 열기와 항적이 남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경우의 수가 딱 2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신기술이 등장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없도록 계획된 이동이었거나 어느 쪽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할 때 후속 위성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짙은 새벽 해물을 뚫고 무언가가 루스키 섬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크라우제가 렌즈 배율을 더 당겼습니다. 선체색이 이상했어요. 러시아 군함 특유의 짙은 회색이 아닌 선명한 주황색과 흰색이었습니다. 깃발도 달랐고요. 저게 뭡니까? 크라우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배율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선수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문과 함께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한 태극기 문양, 대한민국 쇠빙연구선 아라오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선단이 스크린 가득 들어찼어요. 현대중공업 로고가 박힌 해상 크레인 8척, 대형 화물선 14척, 적십자가 아닌 태극 문양이 새겨진 의료선 1척, 러시아 군함들이 비워준 그 자리에 한국 선박들이 마치 테트리스 조각처럼 정확하게 끼어들고 있었어요.
단 한 척도 애매하게 걸치거나 겹치는 일 없이. 이게 우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부두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원들의 손에 집중했어요. 총기가 없었습니다. 군복도 없었고요. 그들이 들고 내리는 건 측량 장비였고 설계 도면이었고 의료기기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지키던 초소에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침공이 아니에요. 인수인계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며 경악하는 사이 BND 분석팀이 긴급 수집한 정보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군사이동이나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50년 운영권, 연해주 히토류 독점 채굴권,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14.7%, 동해 어업권 3배 확장,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해저터널 우선 건설권,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국 화물 우선권, 운송비 42% 절감. 저는 이 숫자들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방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대문 열쇠를 손에 쥔 거였거든요. 자원이 없는 한국이지만 웬만한 자원 강국 뺨치는 자원 대국, 심지어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낸 강대국으로서 세계적인 존경까지 받겠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조건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잠깐 러시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정통으로 맞은 나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되고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외환 보유고가 쪼그라들고 있는 나라. 그 러시아가 전략 요충지 중의 요충지인 연해주를 통째로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라니. 저는 22년 동안 동북아를 들여다봤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영토 문제에서는 손톱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북방 4개 도서 반환 협상을 수십 년째 끌어왔지만 러시아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중국이 막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시할 때도 연해주만큼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한국에게 연해주 운영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협약이 아니었어요.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판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단말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동시다발로 쏟아졌거든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비명에 가까웠어요. 한국이 동해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장악하려 한다. 이건 동해 봉쇄 선언이나 다름없다. 당장 막지 않으면 태평양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고. 미국 CIA 동아시아 담당관 사이먼스도 짧고 날카롭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무슨 딜을 했는지 즉각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죠. 베를린 본부장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마이어, 자네가 직접 가야겠어. 서울로. 저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이상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물론 놀란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온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것에 당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된 사람들의 반응처럼 느껴졌거든요. 일본의 패닉은 특히 심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이 연해주를 실질 운영하게 된다는 건 한반도 서쪽의 서해, 동쪽의 동해, 그리고 북쪽의 연해주까지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나라 감옥에 갇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치 몽골의 영토를 감싸고 있는 중국이 몽골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갑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감싸게 되어 일본을 노예처럼 부려먹게 될 수도 있었죠. 그 공포가 메시지 한 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처음에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발칵 뒤집히고 워싱턴에선 NSC 긴급 소집이 이뤄지고 도쿄에선 내각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 인천공항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그것이었거든요. 스마트폰 보며 웃는 사람, 캐리어 끌며 커피 마시는 사람, 마중 나온 가족끼리 손 흔드는 사람. 태풍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고요한 곳이 진원지인 거예요.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이어 분석관.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요? 제가 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더니 조용히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22년 분석관 경력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정보 수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미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그렇게 차가 남산 소월길 깊숙한 곳에 멈췄을 때 저는 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도 앱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겉에서 보면 그냥 오래된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녹슨 철문,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간판 하나 없는 입구. 22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정보기관 시설을 돌아다닌 저도 이렇게 아무 티가 안 나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튀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니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을 3단계 통과했습니다. 홍채, 정맥, 음성 확인.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도 너무 내려가는 거예요. 디지털 표시판의 숫자가 지하 50m를 지나 100m, 150m를 넘어서자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할 때처럼 귀에서 압력이 느껴졌어요. 지하 200m,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수백 명의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음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무음 상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가 뒤섞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가장 강하게 잡아끈 건 공간 한가운데 허공에 떠있는 거대한 지구본이었습니다. 지름이 18m는 좋게 됐어요.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지구본인데 한반도와 연해주 사이가 붉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그때 제 안내를 맡은 요원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무태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홀로그램 지구본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북방전략지휘소입니다. 15년 동안 이 방에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15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2011년이면 저는 중동 테러 조직 네트워크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IS와 알카에다를 쫓느라 눈이 빠지도록 중동을 들여다보던 시절. 그 시절에 한국은 이 지하 200m에서 연해주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국정원 라인이 홀로그램 지구본 위에 손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지구본이 확대되더니 연해주가 눈앞으로 확 당겨졌어요. 섬의 지형뿐 아니라 지하 수천 미터 아래의 지질 구조까지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이어 분석관, 먼저 미국이 연해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부터 짚고 가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정한 연해주의 히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3.2% 수준이었어요. 수치 자체는 적지 않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해주의 지질 구조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유망 광상의 70% 이상이 해발 800m 이상 산악 지형에 묻혀 있고 나머지는 연중 6개월 이상 동결되는 영구동 토층 아래에 잠들어 있어요. 영구동 토층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얼어있으니 일반 드릴 장비로는 뚫을 수가 없고 억지로 열을 가해서 녹이면 지반이 무너져 내려요. 미국이 추정한 채굴 가능 매장량은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9%는 기술적으로 캐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연해주 히토류는 장부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쓰기 힘든 그림의 떡 같은 존재였던 거죠. 남의 국가가 이익을 보는 상황을 절대 그냥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는 미국이 이렇게나 얌전한 반응만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아마 미국은 한국이 이런 러시아의 쓸모없는 땅을 얻게 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국정원 라인이 말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정한 연해주 히토류는 전 세계 3.2%였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15년간 독자적으로 탐사했습니다. 시추 지점 151개, 분석 샘플 수만 8만 7천 개, 실제 매장량은 14.7%입니다. 미국이 추정한 것의 4배 반이 넘어요.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확인 매장량의 14.7%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과 비교하면 단번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어떤 히토류입니까? 제 질문에 국정원 라인이 홀로그램 위에 화학 기호들을 띄웠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뷴.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지만 이것들이 뭔지 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 자석 소재예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의 7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오디뮴 없이는 전기차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디스프로슘은 AI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억제하는 핵심 소재인데 현재 전 세계 공급의 99%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삼성이든 TSMC든 엔비디아든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생산이 멈추는 구조거든요. 테르뷴은 군사용 고정밀 레이더와 유도무기 탄두 정밀도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중국이 지금까지 히토류를 무기처럼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자기들밖에 없어서였거든요. 2010년에는 일본이랑 분쟁이 나자 대일 히토류 수출을 전면 차단했고 미중 무역전쟁 때도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때마다 한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우리가 지금 그 무기를 해체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료 조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건데요. 정확합니다.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 목줄을 조르려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게 있거든요. 공급망의 약점은 반드시 무기가 된다는 것. 다시는 그 약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속으로 품고 있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해주의 히토류가 미국 추정치의 4배 반이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연해주의 지질 구조는 채굴 자체가 극도로 까다롭거든요. 영구동 토층, 산악 지형, 혹한. 미국이 채굴 가능 비율을 31%로 잡은 게 괜히 나온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발견한 14.7%도 실제로 캐낼 수 없으면 그림 위의 밥상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국정원 라인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떻게 캐낼지 걱정되시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땅만 탐사한 게 아니에요. 캐내는 방법도 개발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저온 정밀 시추 공법은 영구동 토층을 녹이지 않고 뚫는 방식입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 드릴 주변 온도를 영하 40도로 유지하면서 시추하는 기술인데 이 방식을 쓰면 동토층이 오히려 드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집안 붕괴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산악 지형 문제는 모듈형 이동식 처리 설비로 해결했어요. 광석을 캐서 먼 곳까지 옮길 필요 없이 광산 바로 옆에 이동식 1차 정제 설비를 설치해 농축 상태로 만든 뒤에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운송 비용과 시간이 기존 방식 대비 60% 이상 절감되거든요. 미국이 캐낼 수 없다고 포기한 69%의 매장량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정원 라인이 홀로그램 뷰를 다시 바꿨습니다. 지구본이 확대되면서 이번에는 바닷길이 나타났어요. 부산에서 출발한 선박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고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닿는 항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기존의 전 세계 화물선들이 이용하는 수에즈 운하 경유 루트와 비교 선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루트로 가면 21,000km의 항해, 기간 28일입니다. 북극 항로로 가면 14,200km의 19일이에요. 거리 6,800km 단축, 시간 9일 단축.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리고 그 항로의 정중앙, 지도 위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오가는 모든 선박이 이 항구를 경유해야 하는 구조예요. 연료 보급, 화물 환적, 선박 정비. 이 항구를 한국이 50년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는 건
유라시아를 오가는 물류 흐름 위에 한국이 통행세를 받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항로 정중앙에 우리가 운영권을 가진 자유항이 있어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은 이제 이곳에서 통행세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전 국민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파나마처럼 말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멈칫했어요. 아무리 히토류가 묻혀있고 아무리 물류 요충지라 해도 러시아가 이 모든 걸 한국에 내줬다는 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렇게나 막대한 이익이 걸린 곳을 한국에 그냥 내줬다고요? 그것도 러시아가? 협약 하나로 갑자기 이뤄진 일이 아닐 텐데 한국은 어떻게 이 판을 짰을까요? 국정원 라인이 홀로그램 옆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연도별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2011년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원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문화교류 사업이었어요. 러시아 정부도 미국도 일본도 그냥 민간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봤겠죠. 그런데 그 교육원이 15년 사이에 연해주 전역의 23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강생만 2만 명이 넘어요. 한국어를 배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기업의 현지 채용 1순위 인력이 됐거든요. 2015년에는 연해주 농업기업 5개를 인수했습니다. 농업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야죠. 그런데 이 5개 기업이 연해주 식량 유통망의 3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밥줄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2016년에는 러시아 엘리트 관료 자녀 20명의 한국 유학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연해주 주지사실, 외무부 극동 담당, 에너지부 자원개발부서, 핵심 부처에 자녀를 둔 관료들만 골랐어요. 그 20명이 학위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간 뒤 전원 부모의 뒤를 이어 요직에 배치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던 그 시점에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현지 루블화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를 버릴 때 한국은 들어갔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즉, 우리는 씨앗을 심은 게 아니에요. 뿌리를 심은 거예요. 15년 동안 연해주 구석구석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BND도 CIA도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정교하고 긴 호흡으로 판을 짜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한국에게 낯선 건 아니었거든요. 전례가 있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대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지히, 일본 히타치였어요. 원전 기술 역사만 놓고 보면 한국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겼어요.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심었거든요. 수년 전부터 한국 기업과 정부 라인이 UAE, 에너지부 실무자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기술 교류라는 이름으로, 인력 연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미국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듬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산도 그랬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카자흐스탄 국영 우라늄 회사 카즈아톰프롬과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자원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먼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 2위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연간 필요량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강대국들이 군사력과 경제 압박으로 자원을 캐내려 할 때 한국은 신뢰를 먼저 쌓는 방식으로 뚫었거든요. 연해주 작전은 그 방식의 완성판이었습니다. 규모만 비교할 수 없을 뿐 설계 철학은 완전히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국장님, 논리는 완벽합니다. 히토류도, 물류 폐건도, 15년 작전도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22년 동안 국제 정치를 들여다봤거든요. 푸틴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가 영토 문제에서 경제 논리 때문에 물러선 적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본이 수십 년 협상해도 북방 4개 도서 하나 못 받아냈어요.
중국이 막대한 경제적 유인을 줬을 때도 연해주는 선을 그었고요. 이 사람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연해주를 내줬다는 건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 라인이 처음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지하 200m 벙커에 정막이 흘렀어요. 수백 명이 움직이는 공간인데 그 순간만큼은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홀로그램 지구본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이유는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역사로 설명해야 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목시계가 진동했습니다. 짧게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미세했지만 이 사람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요원이 달려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동시에 제 단말기에 긴급 보고가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왜 그가 감정적으로 동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제소가 공식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주도하고 우방 34개국이 서명한 제소였거든요. 중국, 러시아와 틀어진 아프리카 14개국, 중동 8개국, 동남아 7개국. 숫자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원화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올라왔어요. 한국 국채 신용등급에 대한 경고 리포트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정황도요. 저는 국정원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원이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편도, 출발은 인천, 도착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몰랐어요. 그렇게 알마티행 티켓을 손에 쥔 채 저는 이동 차량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생중계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발언대에 선 사람은 중국 수석대표 왕리치안이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분한 표정, 교수처럼 또렷한 목소리. 처음 보면 영락없이 합리적인 국제 외교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상이 1초 만에 박살납니다. 한국의 연해주 진출은 21세기형 식민지 수탈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의 취약함을 이용해 자원과 전략 요충지를 약탈하는 제국주의의 현대판 재현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민지 수탈, 제국주의, 이 단어들을 중국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티베트를 강제 병합하고 위구르족을 신장에 가둬놓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쌓아 올려 주변국 어업권을 통째로 빼앗은 나라가 도둑이 순찰 때 완장을 차고 다니는 꼴이었습니다. 왕리치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러시아 현지 노동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임금 계약서를 발로 밟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항공 촬영으로 찍은 연해주 삼림 수백 헥타르가 벌채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통계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연해주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현지 재투자 비율이 고작 0.3%라는 수치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영상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국정원 역추적팀이 그 영상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걸린 시간은 16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촬영지가 연해주가 아니었어요. 베이징 외곽 다신구에서 촬영되었죠. 연해주 현장처럼 보였지만 그건 중국이 실제로 그곳에서 소수민족들을 탄압하며 갑질을 하는 현장이었고 자신들의 악랄한 모습을 그대로 한국에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두 군데에서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나무였어요. 연해주 저지대에 자생하는 수종은 시베리아 전나무입니다. 빽빽하게 솟아있는 침엽수거든요. 그런데 영상 배경에 서 있는 건 영락없는 자작나무였어요. 흰 껍질에 낙엽이 지는 화렵수. 식물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보면 다른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 기업 관리자라던 사람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확대해 봤더니 중국 내수 전용 판매 모델이었습니다. 해외에 수출된 기록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한국인이 중국 모델의 시계를 찰 리가 없죠.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 허술했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아무도 이 정도까지 파헤치지 않을 거라고 자만한 건지. 영상 유포 방식도 교과서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퍼져 있는 SNS 계정들을 통해 동시에 확산시켰는데 그 계정들의 생성일을 역추적해보니 전부 영상 업로드 정확히 3개월 전에 일제히 만들어진 유령 계정이었어요. 거기에 중동 위성 방송사 2곳과 동남아 매체 3곳이 아무런 검증 없이 이 영상을 보도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해당 방송사들의 영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연해주 진출을 막으려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연해주에 묻힌 희토류의 실제 매장량이 알려지는 순간 중국이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쥐어흔들던 희토류 독점 카드가 완전히 힘을 잃거든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60%를 틀어쥐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자원 수출이 아닙니다. 외교 압박 무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생기면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거나 관세를 올려서 경제를 흔들어대는 방식이거든요. 그 무기의 효력이 한국이 연해주에 들어가는 순간 반토막이 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공세가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로는 한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 5개국에 압박을 넣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편에 서면 중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프리카 14개국에는 인프라 개발 지원 자금을 미끼로 제소 공동 서명을 받아냈고 중동 8개국에는 원유 수출 단가 우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34개국 서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협박과 공작으로 말이죠. 표결로 가면 숫자 싸움인데 34개국이면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물론 중국은 인간이길 포기한 악랄한 협박도 병행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기술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한국인 기술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국정원 감식팀이 파편을 분석한 결과 폭발물 화약 배합 비율과 기폭 방식이 중국 군사정보국 MSS의 현장 교범 방식과 99%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더 버티면 다음번엔 더 크게 터진다는 신호. 공작으로 여론을 흔들고 외교적으로 포위하고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게 만드는 3단 압박이었습니다. 판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도록 만드는 계획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웬만한 나라는 이미 물러섰을 텐데. 그런데 한국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중국이 이 정도까지 발작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 편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논리는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너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어 분석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러시아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러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예요. 루블화 가치가 6개월 만에 34% 폭락했고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던 때였어요. BP, 쉘, 다국적 건설사들이 짐을 쌌거든요. 그때 한국 기업들이 나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2009년에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절정이던 그 시점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러시아 가전시장 점유율을 그 시기에 끌어올렸어요. 서방이 러시아를 버리던 타이밍에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의리였죠. 우리는 의리 하나 때문에 모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러시아가 백신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느라 극동 지역, 기초 의료물자가 바닥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정부가 러시아 극동 지방에 KF94 마스크 2천만 장과 신속 진단 키트 50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간의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까? 안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킨 것일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고속화도로 위에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방이 러시아에 사상 최강의 제재를 퍼붓는 와중에 한국은 민수용 필수 물자 공급 라인만큼은 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넣었을 때 한국 정부는 안보협력과 인도주의적 공급은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 선을 지킨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전부 잠재적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 러시아를 버렸죠. 하지만 한국만이 친구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라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어 분석관, 의리만으로 이 판이 성립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게 가장 큰 이익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바꿔 쥐었습니다. 연해주 히토류를 캐내려면 영구동토층을 뚫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중국도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2019년 남극 장보고기지 확장 공사에서 영하 40도, 환경의 동결 지반 정밀 시추 기술을 실전에서 검증했습니다. 실패율 0.7%예요.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만들려면 쉐빙 기능을 갖춘 특수 화물선이 필요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76%가 한국 조선사 몫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없으면 북극 항로는 그림의 떡이에요.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품질 하자율이 한국 대비 4.3배 높다는 게 국제해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밀의 먹거리를 걸어야 하는 판에 불량률 높은 공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반도체는요. 연해주 히토류를 원료로 만든 반도체 소재를 가공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 그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원료를 캐서 바로 옆 한국에서 제품으로 만들고 부산 자유항을 통해 유럽으로 내보내는 수직 일관 생산 구조. 이걸 러시아 혼자 만들 수 있습니까? 중국에 맡기면 기술이 통째로 넘어가고요. 한국이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고마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유능하고 선택했을 때 러시아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가장 컸던 나라였던 겁니다. 의리와 기술력과 신뢰가 한 나라에 동시에 갖춰진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거든요. 이제 진짜 이유를 보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마이어 분석관. 공항 가시기 전에 잠깐 들러주십시오.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아까 그 건물 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도 없고 대형 스크린도 없는 곳이었어요.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파일 한 권. 국정원 라인이 그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937년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극비 명령서, 기밀해제 사본.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분은 단 한 줄이었어요. 극동조선인은 일본의 스파이 잠재 집단이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스탈린의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논리였거든요. 그 한 줄짜리 명분으로 1937년 8월 21일에 비밀 명령이 하달됐어요. 집행기간 5주, 화물기차 124편. 그 안에 실린 사람이 17만 1781명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고지되지 않았어요. 화물칸 문이 닫히고 기차가 출발하고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국정원 라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15년 동안 추적해 수집한 강제이주 고려인 후손 명단이었어요. 38,000명분. 저는 첫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국 지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경북 안동, 전남 나주, 함경도 원산. 이 사람들 할아버지는 1937년에 기차에 실렸어요. 내릴 곳을 몰랐거든요. 국정원 라인이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을 묻지 않았어요. 파일의 맨 마지막 장에 문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협약 최종 서명 당일 푸틴이 크렘린 내부 결제 서류 여백에 손으로 적어 넣은 문장 사진이었어요. 러시아어 원문 아래에 한국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국제 정치를 이익과 손실로 읽어왔거든요. 세력, 균형, 억지력, 협상 카드. 그런데 러시아가 연해주 협약에 서명한 날, 푸틴이 남긴 말은 그 어떤 데이터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저를 알마티로 보내는 겁니까?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베를린 본부장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즉각 귀국하라. 현 상황에서 알마티로 이동하는 건 업무 이탈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제재에 관한 유엔 표결이 48시간 후로 확정됐다는 통보였어요. 거기에 중국이 러시아 군부 내 강경파 장성들에게 추가 자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도 함께였습니다. 판을 뒤집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표결 전에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에 준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협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베를린 본부장의 귀국 명령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탑승구 앞에 서자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알마티행 티켓을 손에 쥐었어요. 탑승교를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엔 표결까지 48시간. 중국은 국제 여론을 포위했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러시아 군부까지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석관이 봐도 지금은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찾으러 가는 게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알마티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공항 안내판들이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뒤섞여 있었거든요. 영어는 구석에 작게 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걸쳐 있는 도시.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대도시의 활기도 아니고 시골의 고요함도 아닌 뭔가 오래 기다린 사람들만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버려지고 잊힌 곳 특유의 냄새랄까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도시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젊은 남자가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알렉세이였어요. 고려인 4세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동시에 구사하는데 세 언어 모두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외모는 러시아계처럼 보였지만 한국어 억양은 경상도 할머니한테서 배운 것처럼 정겨웠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1937년 기차에 실렸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슬픔은 눈물도 말라버리는 법이니까요. 차로 40분을 달려 알마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이었어요. 담장에는 태극기와 카자흐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 벽에 흑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짐을 잔뜩 든 채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는 사람들,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는 사람들, 전부 193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공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기차에 실린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복도 끝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흰 솜처럼 얇았고 손은 평생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알렉세이가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 아나톨리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92세였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4살이었으니 그 기차 안에 기억이 남아있는 생존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얼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알렉세이가 통역했어요. 왔군요. 드디어.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에서 저는 88년의 무게를 느꼈어요.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4살 때의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셨어요. 기차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싣는 화물칸이었는데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고 하셨어요. 숨이 막혔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 위에 올리고 뭔가를 손으로 꿰매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느질 소리가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문으로 보고 싶었는데 화물칸에는 창문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얼마나 달렸는지, 어디를 지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노인이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돼서 색이 바랬지만 거기에 수노인 한국어 글씨는 아직도 또렷했어요. 경북 안동. 집 주소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차 안에서 혹시 아이가 길을 잃더라도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접 주소를 수놓아 주신 거였거든요. 88년 전 기차 화물칸 안에서 울면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저는 그 천 조각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어요.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내렸을 때 어른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소련 당국이 준 땅은 황무지였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지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맨손으로 흙집을 팠어요. 그해 겨울에 마을에서만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소련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도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적도 없고 연고도 없고 고향에 가봤자 받아줄 집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2년 전에 누군가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요. 말쑥한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이름을 적고 고향 주소를 물어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기억해준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편지 한 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서랍을 여셨어요. 흰 봉투를 꺼내셨는데 태극 문양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알렉세이에게 건네셨어요. 알렉세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모시러 갑니다. 가장 크고 따뜻한 배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러시아어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고향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소. 저는 22년 동안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위성 좌표, 신호 패턴, 군사력 수치, 경제 지표, 수천 장의 보고서와 수만 개의 숫자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방에서 이 낡은 천 조각 하나와 편지 한 장이 그 22년치 데이터를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무게였거든요. 88년을 기다린 사람의 무게,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잊지 않은 나라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N 표결이 몇 시간 후였어요.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회의장에 들어선 건 표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BND 옵서버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아야 했지만 출발 전에 베를린 본부에 발언권 신청 공문을 넣었었거든요. 돌아온 답은 불어였어요. 이 표결에 BND가 개입하는 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확인하고 발언 신청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독단이었습니다. 22년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알마티 문화센터 그 방에서 노인의 눈을 봤을 때부터 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섰을 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BND 옵서버가 발언대에 선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의장이 자격을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독립적인 정보 분석관으로서 이 표결에 제출된 증거의 진위에 대해 발언할 의무가 있다고. 의장이 잠시 검토 후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3분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1937년 4살짜리 아이가 목적지도 모르는 기차에 실리던 날 그 아이의 어머니가 꿰매준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잃어도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북 안동이라는 집 주소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92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원래 연해주 사람이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 17만 명을 기차에 실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추방했거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마다 서류를 들추고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던 53개국 대표들이 1000조각 하나에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의 연해주 진출이 제국주의적 수탈이다라고 중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했죠. 그렇다면 2000조각의 수노인 고향 주소를 88년째 품고 다니는 분들을 한국이 15년 동안 조용히 찾아다니며 귀환을 준비해온 것도 수탈입니까? 대한민국이 연해주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자원 약탈이 아닙니다. 1937년 기차에 실린 17만 명의 기다림에 응답하러 간 겁니다. 이 표결에 찬성하는 나라는 88년째 이어진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겁니다. 3분 중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두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이 표결에 제출한 영상 증거의 진위를 기술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한국 국가정보원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보내온 분석 파일이 공유 화면에 떴습니다. 영상 파일의 내부 메타데이터, GPS 로그 기록, 배경 전력망 주파수 분석, 사용 조명 기기, 깜빡임 패턴 분석 결과가 전부 포함돼 있었어요. 첫 번째, GPS 로그입니다. 영상 촬영 기기 내부에 남아있는 위치 기록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좌표가 아닌 베이징 다신구 좌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력 주파수입니다. 러시아 전력망은 50Hz를 사용합니다. 영상 속 조명 기기의 깜빡임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수 전력망 표준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세 번째, 음향 환경 반영 패턴 분석 결과 영상 속 야외 배경음이 실외 환경이 아닌 방음 처리된 실내 환경의 반영 특성을 보입니다. 이 분석을 수행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영상이나 파일의 진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분야인데 이 수준의 다층 교차 분석, 그러니까 GPS 로그와 전력 주파수와 음향, 반향 패턴을 동시에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됩니까? 미국 FBI, 영국 GCHQ,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16시간 만에 해냈거든요. 중국이 영상을 공개하고 16시간 만에 그 영상의 가짜 증거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UN 무대에 들이민 겁니다.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어요. 어쩌면 중국의 악랄한 공작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쯤 되는 기술 강국이었기에 가능한 거였죠. 즉, 중국은 건들면 안 되는 상대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 분석 데이터 전체를 UN 사무국 기술검증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중국이 제출한 영상의 촬영 좌표는 연해주가 아닌 베이징 다신구입니다. 회의장이 뒤집혔습니다.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34개국 서명을 받아놓고 여유롭게 앉아있던 왕 리취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 대표 단석에서 긴급 휘속말이 오갔어요. 누군가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 표결이 통과돼 한국이 연해주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 해군은 러시아 극동해군 기지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7함대의 북태평양 작전 반경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럽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의 관문이 중국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미국과 유럽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3분이 끝났습니다. 저는 발언대를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UN 사무국 기술검증팀이 한국 측이 제출한 분석 데이터의 예비 검토를 즉각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가짜 증거가 공식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표결 전까지 중국 편이라고 굳혀진 나라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동남아 5개국 중 3개국이 표결 직전에 입장 재검토를 선언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이 그동안 이 나라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개발도상국 및 영내의 중진국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던 착한 선진국이었거든요. 협박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중국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리더였죠. 베트남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운영해온 품종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쌀 생산량을 지난 10년 동안 헥타르당 28%나 끌어올린 나라예요. 가뭄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한국 개발 품종이 베트남 논에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끊기면 베트남 농업 생산성은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받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을 2010년 대비 41% 낮춘 나라예요. 지방병원에 한국에서 지원한 의료 장비가 들어가고 한국의료봉사단이 현지에서 직접 주민들을 진료해온 결과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직업훈련 센터 47개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기술 인력 12만 3천 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인력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그 허리가 무너집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인 KOPIA를 통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를 포함한 11개국에 한국형 고효율 농업 기술을 이전해왔어요. 병충해에 강한 고구마 품종, 건기에도 자라는 콩 재배법, 소규모 농가도 쓸 수 있는 관계 시스템.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의 농업 생산성이 평균 22% 향상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농업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2020년 가뭄 때 훨씬 많은 사람이 굶었을 거라고. 이 지원을 중국이 대체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인프라 자금을 주지만 씨앗은 주지 않거든요. 도로가 생겨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도로 위로 아무도 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밥상에 올라오는 것과 언젠가 완공될지 모르는 도로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서아프리카 5개국이 추가로 기권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2개국이 뒤따랐어요. 중동에서는 한국의 기술 공급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현재 한국 기업들과 수소 에너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한국의 수소 액화 기술과 연료전지 시스템은 현재 이 지역이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한국이 등을 돌리면 그 프로젝트들이 전부 중단됩니다. 중국도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두 나라는 중립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편에서 기권으로 바뀐 거예요. 미국이 공개 지지 성명을 낸 것도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워싱턴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 발언 영상을 챙겨봤다는 얘기가 나중에 전해졌어요. 국무장관 발언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지면 칠함대가 막힌다는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미국이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를 장악하고 히토류 공급망까지 틀어주면 미국의 영향력 중 일부가 희석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없이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 위에서 한국은 중국 동해안과 러시아 극동 사이에 쐐기처럼 박혀 있어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950km입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와 동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이 연해주까지 영향권에 넣게 되면 그 전략적 가치는 2배가 됩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발판 하나를 통째로 잃는 거예요. 계산이 맞는 나라가 어디를 선택할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통 전화를 넣었지만 미국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찬성 21표, 반대 28표, 기권 14표. 중국 주도의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왕리 취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34개국을 끌어모았는데 21표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중국이 공들여 세워놓은 포위망이 한국의 1000조각, 하나와 16시간짜리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부결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날 일면 상단에 이 소식을 다뤘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88년 만에 귀환,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 영국 가디언은 사설에서 한국을 두고 21세기 도덕적 지정학을 다시 쓴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연해주 진출은 신식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리의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제 발언 장면을 일면에 실으면서 1000조각 사진을 크게 넣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조차 일면에 이 소식을 다루면서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결과였겠지만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표결 이후 한국에 쏟아진 경제적 파장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왔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운영 계획이 공식 발표됐고 국제물류 기업 23개사가 한국 측과 협력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연해주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 착공 시기 6주 후로 잡혔고, 삼성 SDI와 SK온이 현지 배터리 소재 1차 정제 공장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에는 북극 항로 운항용 특수선박 발주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향후 5년 수주 목표가 LNG, 쉐빙 운반선 44척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조선업 관련 일자리 수만 개가 새로 생기는 규모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연해주 히토류 공급이 확정되면서 소재 원가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디스프로슘과 테르뷴을 더 이상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법과 기술과 외교로요. UN 사무국 기술팀의 검증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제출한 영상의 위조 사실이 공식 확인됐어요. UN 역사에서 표결 과정의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 중국 편에 서명했던 34개국 중 19개국이 공식적으로 서명 철회를 선언했어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짜 영상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정황이 확인된 중국 국가안전부 관련 인사들의 한국 입국을 전면 차단했어요. 한국에 진출해 있던 중국 국영 미디어 법인 2곳의 취재 인증을 재검토 절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UN 차원에서 국제기구 표결 과정의 허위, 증거 제출 행위에 대한 국제 조약 강화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왜 무서운 조치냐면 중국이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이런 공작을 다시 시도할 때마다 한국이 만든 이 조약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국제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반격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효력이 이어질 구조를 만든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게만큼은 속수무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제 압박과 외교 포위인데 한국은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중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 카드가 연해주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중국의 외교 포위 전략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개발 원조와 기술 지원의 신뢰 앞에서 무너졌어요. 중국의 가짜 영상 공작은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 16시간 만에 박살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할수록 그 공격이 부메랑이 돼서 중국의 약점으로 돌아오는 구조였거든요. 표결이 끝나고 사흘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제1부두. 이른 봄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빛이 넘실거렸습니다. 부두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부축한 젊은 가족들,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들. 카자흐 전통 복식과 한복이 섞인 풍경이 이상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부두 한편에는 태극기와 카자흐 국기, 우즈벡 국기가 나란히 걸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귀환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크고 하얀 선체 위에 대한민국 국기가 선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2년 전 편지에 썼던 약속, 가장 크고 따뜻한 배가 거기에 실제로 와 있었어요. 알렉세이가 김 아나톨리 노인을 부축하며 부두를 걸어왔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느렸어요. 그런데 발걸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92년을 버텨온 사람의 발이었거든요. 갱웨이가 내려졌습니다. 노인이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갱웨이 중간쯤에서 노인이 멈추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들어 남쪽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산 앞바다, 그 너머 어딘가 경북 안동 방향으로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셨어요. 88년이라는 시간이 이 작은 천 조각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 화물칸 안에서 울면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손이, 황무지에서 흙집을 파던 어른들의 손이, 고향 주소를 외우며 잠들었을 수많은 밤들이, 노인이 그 천 조각을 가슴에 꼭 품으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8년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눈물보다 크고 언어보다 조용한 것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22년 분석관 경력 중 처음으로 기록을 멈췄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 그 자체로 눈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베를린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마지막 문단을 가장 오래 고민했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렇게 마지막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두에서 노인이 천조각을 가슴에 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긴 것이 아니다.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이름이 있었다. 38,000개의 이름이 말이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